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창업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될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의 김희준 대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는 한국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로서 좀 바이오 쪽에 특화돼서 아주 얼리 스테이지의 회사들을 지원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선배 기업들이랑 같이 전략적으로도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구로하고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내에서 웹랩을 구축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창업 기업을 도와드리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과가 저희도 3년 정도 업력이 돼서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의 창업에 기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컴퍼니 빌딩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컴퍼니 빌딩이랑 다르게 저희가 이해 관계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해 당사자가 돼서 창업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를 같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고 주로 금융 쪽에서 바이오 기업들을 자금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다가 2018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를 창업을 한 이후에 좀 한국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이오 창업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창업 전략 그리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의가 돼 있을 거고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문제 해결의 가치도 주지만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효득을 줄 거다. 이걸로 매출을 내고 돈을 벌고 해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필요한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창업의 어떤 모델은 현금 흐름 자체가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회사는 선행되는 연구 기술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전 단계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은 재무적인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투자자한테 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바이오 창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물건을 팔 때는 내가 정의한 서비스와 제공하는 솔루션과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우리의 매출이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과연 우리의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는 투자자들은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투자를 할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은, 이분들이 일단 사는 거는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분을 사시는 겁니다. 이 지분이 가진 가치는 얼마나 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지분의 가치가 올라갈지, 지분의 가치가 올라간 지분의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해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가능할지, M&A나 IPO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창업을 처음에 하실 때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시작을 하면은 절대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투자자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돌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는 표가 등록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금액만 한 겁니다. 여기에는 R&D 지원금이나 어떤 정부의 기본화 신고 같은 대여금이나 이런 건 다 빠져 있는 거고, 순수하게 등록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금액만 되어 있는데, 그게 2020년에 작년에 바이오에 투자된 총 금액이 1.2조 원 정도 됐고요. 전체 벤처 투자 금액의 한 28%, 30%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IT라든지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다.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 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그러면 실제로 상업화하기 전까지 얼마나 큰 돈이 드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준다라는 거는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제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선도물질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도물질을 개발한 다음에 이 물질이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동물 실험을 해보는 전임상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처음 적용해서 그 독성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지 해를 미치지 않는 그 상한선을 잡는 그 맥시멈 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확정하는 임상 1상이 있어야 되고요. 임상 1상이 끝나면은 이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인 약의 양을 정하고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가장 최적화된 그 투여량을 정하는 오티멀 도수를 정하는 임상 2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도수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검사를 해보는 임상 3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드 단계에서 IPO까지 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인데 밑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는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회사가 IPO 되는 단계까지 얼마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느냐. 그래서 2,5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많은 돈이 투여돼야 된다. 국내 사례에서도 최근에는 기술성 평가를 통한 상장을 한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적게는 300억에서 500억, 많게는 500억 이상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돈을 상장되기 전에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투자자한테 실제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현재 초기에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만큼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이 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그 헬스케어 마켓이 글로벌 마켓의 한 2.3%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이오 산업은 규제 산업입니다.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국 식약처가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제품을 사람의 몸에 적용하는 것은 식품이라도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식약처가 아쉽게도 글로벌 레퍼런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한들 해외에다 팔 수 없어요. 심지어 약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레퍼런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여러분 주식 투자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미국에서 임상을 했다, 미국 FDA에서 어떤 허가를 받았다라는 뉴스나 공시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마켓으로 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의 투자 환경은 어떤가? 아까 투자 환경을 보여드렸지만 이미 전체적인 벤처 캐피탈 마켓에서 바이오 투자는 커요. 그런데 한국 전체의 어떤 투자 환경을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OECD에서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각 국가의 경쟁력 지수를 보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혁신적인가를 보는 지표가 분모에는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을 넣고요. 분자에는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을 넣고요. 분모에는 전체 GDP를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 중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 모험적인 그 기술 벤처에 투자되느냐를 보는 건데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 규모에 비해서 벤처 산업이 너무 크고 실리콘밸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번외로 놓고 보면은 1위는 이스라엘, 2위가 미국, 3위가 캐나다고 4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벤처 캐피탈이나 벤처 금융이 발달한 나라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좋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한데 한국에서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를 받고
체력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전략적으로 해외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임상 1상까지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이 일상의 프로토콜을 한국 식약처에서도 허락을 받지만 미국 식약처에서도 허락을 받아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일상에서 어느 정도 유의성 있는 데이터가 한국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가도 늦지 않는데 뭐 임상 1상을 진입하기 전에 R&D 단계에서부터 미국에 연구소를 차리고 큰 돈을 쓰고 뭐 문화에도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의 체력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섣불리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례고 많은 경우에 해외 진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게 너무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해서 시간이 딜레이되고 고정비가 발생하고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바이오 산업은 어느 단계냐라는 걸 봤을 때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초기 단계의 컴퓨터 산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윈도우즈가 달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 학원이 되게 많았어요.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박사학위 수준의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코딩을 초등학생들도 합니다. 그게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뭐 모바일에서나 뭐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뭐 iOS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렇게 사람한테 쓰일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나면서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안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가장 큰 이유가 기술이 사람한테 적용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간에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규제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면은 바이오 창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단계가 이 병원에서의 시스템, 의료 전문인이 처방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기술이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니고 이게 비전문가가 하든지 환자가 임의적으로 기술을 마음대로 적용을 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비가역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안정성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그 식약처라는 규제기관의 그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한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창업처럼 서비스를 정의하고 기술을 꺼내서 써가지고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또 지금 있는 어떤 창업의 많은 트렌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세션에서 강의드릴 창업 사례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드리고자 하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목표가 있는 사람이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그 단계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가 사실 바이오 창업이 확산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회색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무어의 법칙이라고 삼성이 이걸 많이 인용을 하죠. 반도체가 뭐 용량이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용량에 그 대비한 비용, 그 반도체 이제 비용인데 그게 떨어져서 우리가 뭐 스마트워치나 뭐 모바일 기계에도 굉장히 고성능의 그 처리 용량이나 속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것처럼 저 초록색 그래프가 그 한 사람의 지놈을 그러니까 유전자를 코딩을 다 풀어가지고 시퀀싱을 해서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돼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만 원, 무어의 법칙보다 완전히 깬 수준으로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이런 기반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바이오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턱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그 윈도우즈나 매cin토시나 아니면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처럼 바이오도 좀 그런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놓은 23andMe라는 회사라든지 SSG 같은 사례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좀 이런 서비스 기반,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아주 진지한 어떤 병을 꼭 치료하기 위한 그 엔드포인트라기보다는 정말 사람들한테 서비스 되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이오 창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